안녕하세요. 글을 쓰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전 항상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서 가지고 싶은 것도 딱히 간절히 바라던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완전 180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결혼 후 그냥 자연스레 생길 것 같던 아이가 안 생겼어요. 처음 1년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겠지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생기지 않자 몸에 문제가 있구나 싶어 그때서야 남편과 함께 난임병원에 방문했어요. 산정검사를 진행하고 충격적으로 결과를 들은 것은 양쪽 나팔관 폐쇄였습니다. 그로 인해 배란이 되지 않고 자연 임신이 힘들다는 결론이었죠.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거랑 아이를 안 가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막상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다고 하니 점점 임신에 집착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었지만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만 같아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시험관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들 다 갖는 임신이 안 된다니. 에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난다니. 씨가 귀한 집도 아니고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라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지? 참나, 기가 막힌다 내가. 죄송해요. 그래도 요샌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시험관 시술을 하면 가능성 있다고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왜 병원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런 시술에 따라다녀야 하냔 말이다.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엄마, 그만하세요. 누구 탓이면 어때요? 어차피 부부인데 전 괜찮으니까 너무 이 사람 몰아붙이지 마세요. 가뜩이나 우리보다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엄마가 자꾸 그러시면 제가 미안해서 이 사람한테 더 눈치 보이니까 그만 좀 하세요. 처음엔 남편이 이렇게 실드도 쳐주고 괜찮다고 하였어요. 덕분에 조금의 용기를 얻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였죠. 어느 누가 시험관 해야 하는 며느리를 좋아할까 싶어 그냥 꿋꿋이 참았어요.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다 보니 몸이 참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살도 찌고 호르몬제를 이용하다 보니 감정 변화도 들쑥날쑥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날도 많았고 제가 점점 살이 찌자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더욱더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애 들어섰냐? 아니 살이 왜 이렇게 찌는 거니 너는? 애도 없는데 살이 찌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살 좀 빼라. 이게 약 쓰는 것 때문에 의사들도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제 뜻대로 찌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샌 식이 조절하고 있어요. 약 같은 소리.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며느리도 시험관인지 뭔지 하는데 얼마나 날씬한 줄 아니? 똑같이 약 쓰고 해도 너같이 살찌면 애 안 들어서. 알겠니?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얘기해줘야 해. 하여튼 전부가 다 마음에 안 든다 정말. 애초에 우리 아들 같은 애는 너한테 감지덕지였지. 산정검사를 미리 시켰어야 했는데 뒤통수 맞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정말. 가뜩이나 시험관도 힘든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저런 소리를 들어야 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시험관을 1차, 2차, 3차 진행함에 있어 반복되는 착상 실패가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찌고 우울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까지 해서 늘 기대를 해봤지만 번번이 임신 테스트기 한 줄을 볼 때마다 그렇게 오는 좌절감은 정말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어요.
남편도 처음 한두 번은 엄청 위로를 해주었지만 시험관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많이 지친 기색이더라고요. 꼭 시험관을 해야겠냐며 오히려 애 없이 살자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안 됐어. 벌써 4번째인데 이제 약도 더 센 걸로 바꿔야 하고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와주기는 하는 걸까? 아, 꼭 해야겠어? 이쯤 되면 포기할 때도 됐잖아. 난 아이 없어도 된다니까. 뭘 그렇게 고집을 부려. 엄마야 옛날 분이시니 아이에 집착하시는 건데 우리끼리 그냥 요즘 같은 세상에 알콩달콩 살아도 되지 않아?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 닮은 아이 꼭 낳아주고 싶어. 이렇게 고생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아이가 와주지 않을까? 절대 이대로 포기 못해. 나도 힘들어서 그래. 몇 번이나 왔다 갔다 병원 가는 것도 그렇고 수치스럽다고 병원에서도. 그만하고 싶다 진짜. 당신이 나보다 힘들어? 정말 너무한다. 아무리 내 탓으로 시험관을 한다지만 다독여주진 못할 망정 자기 힘들다고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아이 기다리는 거 알면서 꼭 그렇게 마음을 후벼 파야 속이 시원하니?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내 마음 너무 몰라. 아이 없이 살자는 남편이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그날 남편한테 오히려 신경질을 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험가는 부부 사이마저도 참 갈라놓더라고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화만 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러 백화점에 갔던 일이 있었어요. 기분도 꿀꿀하고 마음도 좋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밖에서 불러주니 콧바람이라도 쐬고 오자는 심정으로 나가게 되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던 그때 바로 앞 테이블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젊은 여성과 함께 말이죠. 살짝 보니 시어머니가 맞더라고요. 인사를 드릴까 하다 앞에 앉은 여성분과 열띤 이야기 중이라서 조금 있다가 해야겠다 싶어 앉아있는데 반대편 젊은 여성이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정말 기함하게 되었죠. 세상에 비밀은 없다더니 그렇게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 집은 어때? 요즘에도 아저씨가 돈 많이 줘? 그래도 엄마 덕분에 대학까지 졸업하고 너무 고마워. 아마 엄마가 그 집으로 재혼 안 했으면 우리 아직까지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었겠지? 당연하지. 내가 그 양반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든데. 성격도 불같아서. 그리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니? 내 딸도 이렇게 간간히 볼까 말까 하는데 속상해. 그래도 그 집 아들놈은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 젊은 나이에 행시 패스해서 앞길 창창이 열렸겠다. 아주 바깥 양반이 아들만 보면 입이 찢어진다 찢어져. 얼굴도 잘났지, 성격도 좋지, 직업도 좋지. 며느리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미련해가지고. 어디 이런 집에 시집 오기가 쉬워? 집까 짓게? 말해보아니 입 아프다. 애도 못 낳는다며. 무슨 꼴이야 그게? 어쨌든 아깝다 진짜. 그 부인 자리가 너무 별로네 정말. 엄마도 신경 쓰이겠다. 그래도 내가 네 아빠랑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 게 다행이지. 혼인신고 했어봐. 이런 자리에 시집이라도 올 수 있었겠어?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너 이렇게 내가 뒷바라지 한 거야. 네 아빠 능력 하나도 없잖니? 에휴, 한심해. 그리고 일찍 저 세상이나 가고.
그래도 그 덕분에 지금 사는 남편은 내가 홀몸인 줄 알잖니. 나중에 아주 좋겠어.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참아. 알겠지? 제 앞 테이블에서 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수다를 떨어대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을 키워준 새 어머니였거든요. 남편이 중학생 때 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다고 했고 그때부터 남편을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듣기론 어머님은 초혼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오늘에서야 어머님은 초혼이 아니라 사실 재혼이고 딸까지 숨겨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마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만 낳았다가 집을 나오신 것 같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큰 비밀이라 사실 못 들은 척하고 싶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거 내가 굳이 이걸 들어서 마음만 심란했거든요. 그때까진 그냥 소름이 돋지만 뭐 사정이 있겠거니 싶었어요. 사정 없는 사람 있나 싶기도 했고 이 얘기를 들춰내서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얘, 뭘 그렇게 듣고 있어? 우리 얼른 가자. 디저트 카페 내가 알아놓은 데 있거든? 이제 일어나서 슬슬 가보자. 기막혀.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어떻게 참.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네. 밥 잘못 먹었니? 얼른 가자. 늦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 그래, 우리 맛있는 디저트나 먹자. 먹고 다 훌훌 털어버려야지. 안 그래? 그렇게 친구와 도란도란 수다를 떨다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머릿속에 낮에 시어머니를 마주쳤던 일들이 맴돌았지만 애써 잊으려고 했고 이걸 빌미로 시어머니 약점을 잡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속상하게도 그렇게 저를 쥐잡듯이 잡아대더라고요. 꼭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 너 안 됐다며? 진짜 결혼 전에 다 검사를 시켰어야 했는데 내 탓이지. 어쩜 너 다른 데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시험관도 1차 만에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도대체 너만 안 되니? 너 하자 아니야? 어머님, 하자라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세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하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 말이 틀려? 사실 그렇다. 우리 아들 아이가 너같이 하자 있는 애 몸에서 큰다는 것도 지금으로선 찝찝해. 알아?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닌데 애가 안 들어서면 분명 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병원을 다니는데 돈만 내버리고 소득이 없어. 어머님이 돈 보태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말하지 마세요. 저도 참고 있으니까요. 어머님 그 막말 진짜 지겹네요. 당신 그만 못해? 진짜 요새 왜 그래? 여기가 어디라고 언성을 높여? 엄마가 걱정돼서 한 말 같은데 그냥 걱정해 주시나 보다 하면 될 것이지. 꼭 그렇게 따지고 들어야 돼? 마음 좀 곧게 써. 당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최대한 여유를 가져봐. 당신도 똑같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이 나한테 한 막말은 막말이 아니고 내가 말한 건 크게 잘못한 건가 보지? 내가 말했잖아. 엄마한테 잘하라고. 나 키워주신 분이야. 그런 분한테 이렇게 대드는 건 아니지.
그만하자.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무엇을 위해 홀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고, 아이가 안 생기니 정말 모든 불화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아이를 포기할까 싶은 생각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만 정말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5번째 실수를 했을 때 희미하게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찍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됐구나 싶었죠. 너무 좋아 남편에게 알렸고, 아이 없이 살자던 남편도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당장에 시댁에 전화도 넣었고, 아이가 없이 살자고 했던 남편이지만 막상 임신을 했다고 하니 정말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이 너무 좋아했던 남편이었어요. 고마워 진짜. 고생했어. 2줄이라니. 우리 그럼 아이 생긴 거야? 진짜 와 믿기지가 않네. 너무 고마워. 잘할게. 아니야. 자기도 고생했지. 아, 우리가 부모가 된다니. 너무 설레고 기쁘다 정말. 자기도 고생 많았어. 그리고 미안했어.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한테 전화 넣어야지. 얼마나 좋아하실 거야. 애기 들어섰다면. 엄마도 이제 마음 많이 풀리셨을 거야. 이제 자기 임신했으니 막말도 안 하실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꽃길만 걸으면 된다 이거야.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여기까지 꾹 참고 달려온 게 보람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면서 없이 살자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굉장히 미안했고요.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 늘 말이 없으신 시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냥 축하한다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때 하혈이 시작되었어요. 너무 놀라 병원에 가보니 화학적 유산이라고 했어요. 초기 착상 후 이렇게 간혹 화학적 유산이 된다고 말이죠. 오히려 임신이 안 됐을 때보다도 더 실망스럽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더 자책감이 들었고 남편과 시댁에 정말 죄스러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제 하자 있다고 했지? 임신하면 뭐해? 다 흘려보내는 걸. 그렇게 난리칠 때부터 알아봤어. 참나, 어떻게 가진 귀한 아이인데 흘려보내길.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정말. 너 이 집에 붙어있고 싶니? 그만해요. 새아기도 마음이 많이 안 좋을 텐데. 지금 누구보다 힘든 게 새아기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제 말이 틀렸어요? 당신도 얼마나 아이 기다렸어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참나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죠. 너무하세요 정말. 제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또 마음 아픈 말만 골라 하시냐고요. 간신히 처음으로 착상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론 12주 이전에 유산된 건 산모 탓이 아니라는데. 왜 산모 탓이 아니야? 너 탓이지? 그렇게 정신승리 하고 싶니? 애 안 들어서는 것도, 애 흘려보낸 것도 다 네 탓이야. 이렇게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는데도 남편도 지쳤는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진짜 실망스럽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외로워졌죠. 내가 이 사람을 놔줘야 하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고, 정말 굳이 내가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괴롭더라고요. 남편에게 이혼해 주냐고까지 물어봤지만 남편은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말해. 이혼해 줄게. 어머님 하신 말씀 틀린 것도 아니지 뭐.
나도 이대로 살기 힘들어. 당신도 지쳐 보이고. 어머니 막말은 다 참을 수 있는데 나한테 쏟아붓는 거 보면서 당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기가 더 힘들어. 원하면 이혼해 줄게. 무슨 말이 그래? 나도 지쳐서 그래. 이혼은 무슨? 아이 안 생긴다고 이혼하는 게 말이 돼? 아이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 아니, 당신은 아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냥 당신도 이제 지겹다고 대놓고 얘기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표정도 견디기 힘들어. 아, 네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일단 몸이랑 마음 좀 추슬러.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너 정신 건강도 중요해.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를 사랑한다기보다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이혼남으로 살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주, 2주를 폐인처럼 지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운동도 끊고 다시 활력을 되찾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변 시험관 엄마들이 10차, 14차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제부터 장기간전이다라고 멘토를 부여잡았죠. 건강한 것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몸에 좋다는 것들을 다 챙겼습니다. 일단 꾸준한 멘탈 관리를 위해 힘을 썼어요. 그래도 요새 많이 체력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꽤 차수도 오래됐는데 힘을 잃지 마세요. 아이가 조금 늦게 오는 거랍니다. 발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다스리는 게 환자분한테도 참 좋은 일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조금 힘이 나네요. 기다리면 언젠간 오겠죠, 우리 아기. 그러니까 잘 기다려 봐야죠. 가족보다도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가장 크게 와닿았던 말이 아이 발이 작아서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 정말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 우리 아기 너무 작아서 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하며 힘을 내서 시험관 시술에 박차를 가했어요. 6번째, 7번째 줄줄이 실패.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고 내 몸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좌절보다는 오히려 다음에 한 번 더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렸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다달이 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었기에 정말 장기전이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니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졌죠. 반복된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8번째, 9번째, 대망의 10번째, 드디어 전 임신에 성공했어요. 지난번 화학적 유산을 겪었던 터라 이번엔 남편에게조차 말하기 두려웠고 마냥 기쁘다기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대한 안정을 하고 지냈어요. 대망의 12주가 지나고 안정기가 들어설 무렵이었어요. 이제 좀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 심장 소리도 우렁차고 아기 집 크기도 너무 좋고요. 지금부터는 유산 확률도 떨어지니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출산병원으로 서류 써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오늘 가족들한테 임신 공개할 생각에 너무 설렜네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임신 공개를 할 준비로 부풀어 있었어요. 아이도 건강하고 이제부턴 유산 확률이 확 떨어졌다는 말에 안심을 하고 말이죠. 10번째 시험관 시술 성공 후 시댁에 먼저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웬 만상녀와 장어를 먹고 있더라고요. 누구지? 하고 동네 뭐 아시는 분인가 해서 어머님을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기색도 없으셨고 저를 보자마자 이젠 넌 끝이다 하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이 말이죠. 아, 참. 네가 웬일이냐? 말도 없이. 뭐니 표정 딱 보아하니? 또 우울해 보이네. 또 안 됐냐? 네가 그렇지. 이제 임신 고생 안 해도 된다. 다 해결했어 내가. 너 같은 거한테 내 손주 볼 줄 알았냐? 네가 이제 이 집안에서 빠져주면 돼. 무슨 말씀이세요? 빠져달라뇨. 알아듣게 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여성분은 누구시길래? 어머, 이 여자, 기막혀. 어머님 옆에서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는 애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삭배를 보고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의 남편 외박, 그리고 시어머니의 저런 웃음, 모든 게 다 딱딱 끼어 맞춰지더라고요. 전 그 길로 인터넷에서 이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정도로 세게 도장을 찍고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설레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이 맞다면 시어머니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다 꾸미고 계획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 내가 빠져야지. 이 천한 집구석에서. 시엄마는 초혼이라고 숨기고 시집와서 지 딸을 며느리로 둔갑시켜 데리고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남편이란 놈은 그 딸 임신시켜서 나 몰래 애 낳을 생각까지 해. 진짜 천박해서 말이 안 나온다. 완전 TV 출연감이야 이건. 너, 네가 임신시킨 그 여자 네 새엄마 친딸인 거 알고 있니? 다 네 엄마 계략에 노란한 거야. 알아? 뭐? 무슨 소리야? 엄마가 딸이 있다니? 난 그냥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났을 뿐인데. 어차피 너한테 애기 보긴 글렀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발성이 머리에서 나오냐? 어?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 어떻게 그런 발상이 머리에서 나오냐고. 진짜 징그럽다고. 야, 됐고 이혼해. 그리고 위자료 챙겨놔라. 유책 배우자는 너니까. 알겠어? 뭐 네가 임신시킨 그 여자랑 너랑 피는 안 섞였으니까 결혼은 할 수 있으려나? 왜? 난 우리 아기랑 나랑 행복하게 살 거야. 이딴 집에서 우리 귀한 아기 크게 할 수 없어. 알겠니? 법원에서 보자. 너랑은 끝이니까. 애기라니? 너 임신했어? 아니 그런 말 없었잖아. 너 계속 실패만 했잖아. 근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거야?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딸이라니.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 말해줘요. 아니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참나, 혹시 너 내 뒤 캐고 다녔니? 이게 하다하다 시엠이 뒤까지 캐고 다녀? 이것이 진짜? 저기요, 잘난 그 주둥이로 말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게, 앞뒤 사방 뚫린 데선 입조심을 하셨어야지. 다 큰 백화점에서 우리 딸. 참나,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 데써요. 그걸 제가 들어버렸고요. 세상에 비밀은 없죠?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고 그 딸 또한 입이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랬는지 배가 아프다며 시어머니에게 병원을 가야 한다고 했고
전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더라고요.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설사 남편이 저와 이혼할 생각까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했다는 게 소름이었어요. 이런 인간을 믿고 내가 살았나 싶은 생각과 시어머니와 만삭녀, 즉 그 딸, 그리고 남편 이 셋을 보고 있으니 정말 짐승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며 역겨웠어요. 그리고 전 이혼 소송을 준비하였고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외도 사실과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반응에 대해 낱낱이 증언해야 했죠.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정말 멘털을 쥐어잡고 다스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를 속여요? 아니, 우리 집을 기만해? 지금 모든 거 속이고 다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예요? 애초에 이런 목적이었어. 당신 딸한테 내 갖게 한 것도 우리 집 재산 당신 손주한테 물려주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애초에 그런 거겠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라. 너도 좋다며. 우리 딸 임신만 하면 이혼할 거라며.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어차피 너희 피도 안 섞인 남남지간 아니야. 이게 뭐가 문제야? 그냥 둘이 이제 잘 살면 되는 거지. 저것이랑 빨리 이혼하고 잘 살면 된다고. 아, 말도 안 돼. 내가 돌았지. 당신 말을 듣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우리 아버지, 나 철저히 당신한테 속았어. 알아? 지금 그게 문제야? 네 애 가진 우리 딸 배 아파서 병원 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따질 때니? 네 핏줄인데 그럴 거야? 내 핏줄이든 말든 인정 못해. 난 속았어. 당신한테 철저히 속았다고. 그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야. 알겠어? 그래도 너도 동조했잖아. 사실은 아이 갖고 싶어서 내 말에 따른 거 아니니? 어디서 이게 나한테 온팡 뒤집어 씌워? 법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싸움이 났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이런 경우가 있나 싶게 쳐다보더라고요. 결론은 남편이 유책 배우자는 확실하였기 때문에 남편 집 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하라는 결정이 떨어졌고요. 제가 친권, 양육권 모조리 가져올 수 있었어요. 또한 시어머니에게 청구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상간녀 소송도 걸었습니다. 어찌됐건 제 남편의 혼외자를 가진 건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본인 딸이 상간녀가 되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도리는 없었죠. 시어머니의 딸조차도 저에게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전 끝까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정말 멘토를 다스렸죠. 시어머니의 욕심은 파국을 맞았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또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참 웃기죠? 그동안 속은 것에 대한 붕괴로 인해 아버님도 이번 일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아버님 또한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딸은 그날 충격을 받아 조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의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시아버진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지만 크게 와닿진 않았죠. 이번 일에 있어서 시아버님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 모든 걸 방관한 것도 시아버지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다 미안하다. 진작 알아보고 했어야 했는데 너 그동안 힘든 것도 몰라주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 아니에요. 아버님도 속으신 거잖아요. 뭐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 당해낼 수 있나요? 그냥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 찾지 마세요. 사실 아버님 이렇게 만나는 것도 불편하네요. 남편 그리고 아버님 또 그 여자 다 안 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연락 안 하셨으면 해요. 아, 혹시 아이 태어나면 보여라도 줄 수 있니? 그래도 우리 핏줄인데 내가 영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아니요. 죄송해요. 아버님 남편 절대 아이 볼 자격 안 되세요. 아시잖아요. 저 혼자 끙끙거리며 노력해서 가진 거.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널 볼 낯이 없다. 어떻게든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줬어야 했는데, 에휴, 나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뭐. 미안하다. 전 이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고, 아버님은 아이가 태어나면 볼 수 있겠냐고 물어봤지만, 절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간간히 아이 때문에 연락을 했다며 계속 집착을 했고 전 만나길 철저히 거부하였어요. 정이 털릴 대로 털린 터라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가 본인의 딸은 자식을 잃었다며 저를 원망하며 욕을 하였지만 솔직히 본인들이 했던 짓 그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욕심이 많은 시어머니의 최후라고 생각했고 애초부터 거짓된 삶을 시작했으니 끝 마무리가 이렇게 끝났겠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인간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가 있나 싶어요. 하긴 여기에 노란한 남편 또한 어리석고 소름 돋긴 마찬가지지만요. 네가 날 이렇게 만들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딸, 너 때문에 아이 잃었어. 네가 난리만 치지 않았더라도 조선할 일이 뭐가 있냐고. 하필 이때 애가 들어섰니? 네 애가 세상을 떠났어야지. 왜 우리 딸이 힘들게 희생해야 하냐고. 너만 아니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 알콩달콩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감히 네가 망쳐? 니까짓 게? 용서 안 해. 용서 같은 소리 하네. 아줌마한테 용서받고 싶은 맘 일체 없고요. 여기저기 소송 비용이랑 위자료 비용이나 준비하셔요. 당신 딸 그렇게 된 거 내 탓이 아니라 당신 욕심 탓이니까.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고 살아.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원래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태교에 안 좋으니까. 정말이지 소름 돋고 짐승 같은 아줌마. 정말 진절머리나. 전 전화를 끊어버리고 집도 다 이사를 했어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간청하고 빌었지만 절대적으로 마음이 돌아서진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답니다. 어찌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던지 요즘엔 아이 재롱 보는 맛에 살고 있어요. 아이가 주는 행복, 기쁨, 이 세상 무엇보다도 기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보기 위해 저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아직 아이가 매우 어리기 때문에 면접은 따로 하지 않고 있고 제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법으로서 보여주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일 후회한다고 제발 봐달라고 하지만 정말 코웃음만 났어요. 그리고 아이를 힘들게 가진 만큼 정말이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비록 남편도 없는 싱글맘이 되었지만 충분히 좋은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며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위대하니까요.
다행히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고 아이가 조금 크면 원래 다녔던 회사에 복직도 할 예정이라 아이 하나는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삭막한 세상에 제 아들이 제가 살기 위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네요. 여러분들도 제 글을 읽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도 일어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겪어보니 더욱더 용기가 생겨요. 싱글맘의 삶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다 사연을 신청하려다 보니 많이 어색한 부분도 있고 제가 겪었던 삶을 여러분들께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은 언제나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눈을 뜨거나 밥을 먹거나 샤워를 하거나 자기 전까지도 사건이 시작되고 난 이후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발 이제 그만 떠올리고 싶은데 여기에 사연을 올리면 제 마음 어느 정도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용기 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제 사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신 많은 분들께서 어느 정도 아이도 크고 자리가 잡혀있는 가정이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저희 남편이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아이가 커가고 점점 안정된 삶을 사는데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던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런 불행이 저는 항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잘 살아오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그리 많냐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 비슷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런 불행이 오게 될까봐 걱정이 됐었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기사였는데요. 어느 손님이 부산으로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있다며 아버지 택시에 올라탔고 아버지는 그날 엄마 생일이어서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며 죄송하다고 얘기했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는 바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산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새벽 늦게 집에 올라오고 있는데 하루 종일 운전한 상태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하게 되면서 몸에 무리가 많이 왔었나 봐요. 결국 졸음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받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서 저희 집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던 저희 집안이 위태로워지다 보니 엄마가 밖에서 한평생 해본 적 없었던 식당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 보니 그런 영향이 저한테까지 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늦은 저녁 때까지 저를 먹여 살리려고 일을 해야 했고 하루하루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보낸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엄마는 제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늦은 새벽 이불 속에서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위로라도 해드리려 들어가 보면 울다 지치셨는지 아버지 영정사진을 감싸 안고 겨우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는 작은 방 하나 딸려있는 호프집을 오픈하게 되었고 매일 저녁 시간만 되면 술에 찌들어 정신 못 차리는 손님들을 보며 그런 손님을 부축해주는 엄마를 보고 있으니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당시 초등학생밖에 안 된 저는 아무런 힘도 되어줄 수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설거지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사가 끝이 나고 문을 잠그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에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며 엄마 뒤에 숨었어요. 엄마는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고 술집 안으로 들어온 건장한 남자들은 술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부수고 들어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어렸던 저는 그런 모습들이 무서워 엉엉 울자 술 취한 남자들은 조용하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엄마는 당장 나가라며 소리치고 난리를 쳤지만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그 사람들은 저희 호프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날이었고 밖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깨진 현관문에 다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테이프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삶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경찰들도 왔었지만 그때뿐이었죠.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엄마는 학교 앞에서 다시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다행히도 집주인분께서 좋은 가격으로 맞춰주셔서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곳 학교를 다니며 분식집에서 엄마 일손 도우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엄마와 좋은 추억도 만들고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대학을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바로 취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엄마와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기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까지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것 같았어요. 힘겹게 다시 일어난 만큼 앞으로 엄마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삼시세끼 걱정 안 하고 서로 웃는 얼굴 보면서 과거의 아픔 잊어버리고 엄마와 앞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소망마저도 저에겐 줄 수 없었나 봅니다. 아직도 그때 일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이 늦게 끝난 상태라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제 발걸음을 서둘러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훈제치킨을 팔더라고요. 저녁도 먹지 않았던 저는 엄마와 함께 먹을 생각하며 포장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면서 엄마를 부르며 집 앞에서 치킨 팔길래 사가지고 왔다며 방문을 열었는데 저에게 등을 보인 모습으로 무언가 열심히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껴안으며 뭐하고 계신지 물어봤어요. 엄마, 뭐하고 계시길래 말도 없고 아는 척도 안 해요? 저 안 보고 싶었어요? 치킨 사왔어요. 저 안 와서 저녁도 안 드셨죠? 주방에 보니까 음식 하나 해 드신 것도 없이 식기도 그대로던데. 가계부 쓰고 계셨어요? 엄마, 정신 차려봐요. 일어나 봐요. 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제발 일어나 봐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옆 동네에서 제 목소리를 듣게 된 주민분께서 저희 집으로 급하게 오셨고 바로 사태 파악을 하셨는지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구급차에 타기 전부터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그동안의 피로 축적으로 과로사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으면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하신 건지 저에겐 항상 웃음만 보이며 건강하셨는데 엄마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보고 싶어 목 놓아 울어봐도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제발 저 혼자 놔두고 가지 말라고 애원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어요. 집에 있을 때만 해도 몸이 따뜻하셨는데 엄마의 몸은 금세 차가워지셨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제발 일어나라고 가슴을 치고 수십 번, 수백 번 엄마를 불러 외쳤는데 결국 저는 엄마의 손을 놓치게 되었고 먼저 세상을 등지고 마셨습니다. 정말 조금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추억 하나하나 쌓아가기로 했는데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떠난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원하지 않았던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집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잡은 상태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면 엄마가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며 반겨줄 것만 같은데 차마 문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는 순간 제가 상상했던 순간들이
전부 사라지고 어두컴컴하고 차가운 공기만 남은 현실이 보일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현관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을 때 계단에서 올라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는 제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던 남자는 옅은 미소를 띄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은 오늘만 흘리세요. 당신의 삶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누군가가 바라볼 때 그 사람 또한 가슴이 아프고 똑같이 눈물을 흘린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 아픔을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그럼 한결 편해질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저와 처음 마주한 남자의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와 저에게 건네준 손수건은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바라볼 때 똑같이 힘들어한다는 말에 하늘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 부모님께서 가슴 아파할 것 같은 생각이 스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눈물로 삶을 살아가는 걸 부모님 또한 원치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 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걸 눈물로 쏟아냈어요. 회사에서는 저에게 며칠의 시간을 주었고 마음 충분히 추스르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사라져서 매일 똑같이 움직이는 기계처럼 생활했지만 그래도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 밖에서 들린 목소리는 저에게 손수건을 건넨 윗집 남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저에게 검은 봉투를 살짝 열린 문틈으로 밀어 넣어 주었어요. 건네받은 저를 바라보며 힘내라며 밝은 웃음으로 바라봐 주었고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본 후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귤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내일 현관문을 두드렸고 귤이 담긴 봉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만하시라고 말을 해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고 힘내라는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갑자기 저에게 접근한 남자의 밝은 모습이 저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했고 웃음을 잃었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자신도 부모님이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었는데 옆집 할머니께서 집에 홀로 남겨진 자기에게 빵과 우유를 매일같이 주면서 힘내라고 얘기했었고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었다며 과거의 일들을 풀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 나빠 보이지 않아 밖에서 간단하게 밥 한 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친구가 한 명 생기게 되었던 거죠. 처음부터 모든 걸 터놓은 상태여서 그런지 이 남자와 대화할 때는 마음이 편하고 심적 안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없이 결혼을 진행했어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아주 조촐하게 식을 진행했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불쑥 찾아온 이 남자가 남편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저를 잡아주고 옆에서 채워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엄마와 하지 못한 것들을 남편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삶의 추억 하나하나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얼굴빛을 화장실 거울을 보며 느낄 수 있었고 뱃속에서는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집에 일찍 들어올 거죠? 어제도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 12시 넘어서 들어왔잖아요. 걱정돼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저랑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생각하면서 일할 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오늘은 꼭 일찍 들어와요. 혼자 있는 거 무서워요.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심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는 순간부터 저는 떨어져 있는 게 두려웠어요.
아무래도 과거의 아픈 추억들 때문에 또다시 혼자가 되는 그런 삶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올까봐 무서웠고 매일 무사히 돌아와 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은 건설 현장에서 단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매일 불안했어요.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몰라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불안에 떠는 걸 잘 알고 있던 남편은 최대한 일할 때 조심했고 매일 무사히 집에 들어와 밝은 웃음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 손을 잡으며 출산을 했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던 것처럼 저도 우리 아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남편과 둘이 있을 때는 몰랐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고 하루하루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찍고 매 순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울고 웃으며 살아가다 보니 한없이 작을 것만 같았던 우리 딸이 어느새 저보다 커져 있더라고요. 고개를 들어야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딸이 커가면서 저와 남편은 늙어가고 있다는 걸 뒤늦게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화장대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니 흰머리가 군데군데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예전에 남편이 이쁘다고 했던 얼굴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네요. 씁쓸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고 있으니 방에서 조용히 있던 제가 궁금했는지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고 제 표정을 보고 금방 눈치챈 듯 아직도 자기 눈에는 이쁘기만 하다며 저를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고마웠어요.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여보, 나 이번이 마지막 일이 될 것 같아. 부산에 큰 공사가 잡혀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영이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지? 매일 전화할 테니 너무 걱정 말고. 나도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이 일 못하겠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구멍가게 하나라도 차려야겠어. 이번만 다녀오면 이제 질릴 정도로 옆에 붙어 있을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무슨 현장 일이 6개월씩이나 돼요. 보통 3개월 정도면 끝났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크게 하나 보네. 그런데 부산에를 간다고요? 하필 또 왜 부산이야? 옛날 생각나게. 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꼭 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건가? 부산은 가지 말아요. 차라리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 알아보든지 하면 되지. 아니면 그냥 내일부터라도 가게 하나 알아보면 안 될까요? 내가 불안해서 그러는데 부산만큼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팀으로 움직이는 거 알고 있잖아.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우리랑 똑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집안의 가장들인데 이번 건이 좀 큰 건이라 야간 일도 많아서 돈이 된다고 다들 좋아했다고. 다른 것보다 야근 수당 1.5배 더 쳐준다고 했으니 이번만 하고 깔끔하게 그만하는 걸로 얘기 다 끝냈으니까 조심히 일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여태까지 다치지 않고 잘해왔잖아. 남편은 팀을 이끌고 여기저기 돈 될 만한 현장을 찾아다니며 일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생겼는지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무사히 집에만 들어오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남편이 무사히 현관문 열고 밝은 웃음으로 들어오게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제가 워낙 불안해하는 걸 잘 알고 있던 남편은 매일 저녁 저와 통화를 했고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마무리 단계라며 전날에 통화를 끝냈고 남편은 부산에 맛있는 먹을거리가 많다며 서영이와 함께 여행 겸 주말에 같이 시간 보내고 함께 올라오길 원하고 있었어요. 부산의 아픔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보고 싶어 서영이와 함께 부산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리면서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리게 되면 맛있는 군것질거리도 사 먹으면서 서영이와 색다른 데이트를 즐기며
남편 얼굴 볼 생각에 한껏 부푼 마음으로 부산으로 향했어요. 거의 저녁 시간쯤 되어 도착을 했고 택시 타고 남편이 말한 주소로 가고 있었어요. 거의 다 가까웠는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는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거리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급격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을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순간 택시기사는 도착했다며 아수라장이 된 목적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건물이 붕괴된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서영이에게 아빠한테 전화해보라며 다급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서영이는 제가 말하기 전에 벌써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전화는 꺼져 있다는 소리만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전화를 해도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저는 오열하며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위험하다며 저를 막아선 분들 때문에 남편이 현장에 있는 것 같다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던 남편과 친분이 있었던 팀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고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별일 없는 거죠? 제발 대답 좀 해봐요. 우리 남편 전화를 안 받아요. 저기에 있는 거 아니죠? 제발 아니라고 대답 좀 해줘요. 저희 남편 빨리 데리고 와달라고요.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내 앞에 나타나줘. 제발. 당신마저 날 이렇게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는 건데.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면서 그만 장난치고 내 앞에 나타나줘. 나랑 서영이 어떡하라고. 불안했던 느낌은 빗나가지 않았고 산사태로 인해 공장을 밀고 들어오면서 붕괴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 하나를 서영이 손을 붙잡으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전날에 남편과 대화할 때만 해도 저와 서영이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행복하고 들떠있는 목소리였는데 더 이상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 제가 정신적으로 힘이 들 때 과거에 저에게 다가와 위로해줬던 기억들 전부 머릿속으로 스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붕괴된 공장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어떤 분이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토요일 마무리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책임자였던 남편이 마무리 작업하고 나온다며 차단기를 내리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장에는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말에 결국 저는 끝까지 부여잡고 있던 정신을 놓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응급실에 누워 있었고 곁을 지키고 있던 서영이에게 아빠는 찾았냐고 물어보니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찾지 못했다며 아무래도 오래 걸릴 것 같다는 현장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고 다시 현장으로 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서영이는 저까지 어떻게 될까봐 두렵다고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복구 작업에도 남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구 작업이 90%까지 진행이 되었는데도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산사태로 인해 공장은 무너졌지만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현장에 있었다던 남편은 만날 수 없게 되자 한 번 더 찾아봐 달라고 애원했고 공장 구석구석 전부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얼굴이라도 봐야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그렇지 못해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저는 남편을 사망신고해야 하는 건지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물어봤어요. 아직 아무런 단서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신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실종 신고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90% 회복이 되었지만 남편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공장 옆에 개천 하나가 있긴 했는데 장마가 막 끝난 시점이라 토사가 흘러가고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쓸려 나간 건 아닌지 추측을 하게 되었고 개천을 따라가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그것 또한 단서 하나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세상 떠났다는 말을 믿고 싶지 않았고 언젠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밝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기다리는 저도 지치게 되더라고요. 정신이 말라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서영이에게도 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그만 아빠 놓아줄까? 우리가 기다린 시간이 자그마치 9년이야.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너희 아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올 거라고 난 믿고 있을 거다. 작은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거고 나는 느낄 수 있어. 너희 아빠 살아올 거니 놓아준다는 그런 말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마. 그럼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말인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면서 기다리던가. 저녁만 되면 방에서 맨날 울기만 하잖아. 아빠 사진 껴안고 울다 잠이 들잖아. 그런 모습 보는 나는 어떨 것 같은데? 왜 내 생각은 하지 않는 거냐고. 엄마, 나도 좀 살자. 제발 부탁이야. 아빠가 살아있다면 언젠간 돌아오시겠지.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 엄마도 이제 모든 걸 털어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딸은 자기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니었는데 딸은 그만 받아들이라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행복이란 단어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멍한 상태로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 엄마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우리 그만 헤어지자. 결혼은 할 수 없겠어. 나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지. 하지만 나는 엄마가 우선이야. 이대로 내가 떠난다면 엄마는 어떡하라고. 너무 불쌍하잖아. 예전부터 엄마는 계속 혼자였어. 나까지 떠난다면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실 거야. 그러니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오늘 용기 내서 좋은 남자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의 상태를 보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네. 잘 살고 행복해. 이만 끊을게. 서영이는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했다는 생각에 제 자신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저 때문에 딸의 인생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건 서영이에게도 불행을 안겨주는 거라 제 아픈 마음속 깊이 접어두고 서영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 파묻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엄마로서 딸을 방치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딸의 행복을 위해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했고 그런 모습에 서영이도 조금씩 미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제 딸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랬습니다. 제발 불행은 저에게서 끝이 났으면 했어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지 서영이 결혼을 축하해 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서방은 인사하기 바빴고 행복해서 밝게 웃고 있는 서영이의 모습을 지켜보니 저도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식이 시작하기 전 리허설을 하려고 예식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맨 앞에
정서방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서방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천천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신랑 측 혼주석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라 인상을 찌푸리며 가까이 다가가 의문의 남자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남편이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남편을 계속해서 바라봤고 남편 또한 저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저는 복잡 미묘한 감정에 눈물을 흘렸고 9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여보?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내가 얼마나 당신을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까봐 9년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너무 늦게 나타났잖아. 정말 너무해. 보고 싶어서 당신 사진 끌어안고 매일 불렀는데 이제 우리 품에서 떨어지지 마. 당신이 없는 동안 우리 서영이 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는데 잘 버텨주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어. 우리 딸 정말 대견하지? 그런데 왜 아무 말 없이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봐.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왜 나를 보고 웃고만 있는 건데. 사랑해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고 그 쪽지에는 힘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매일 귤봉지를 줬을 때 남겨뒀던 쪽지에 적힌 힘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건넨 쪽지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고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려고 하자 눈앞에 있던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남편은 없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정서방과 바깥사도는 저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사부인,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신 거예요? 장모님, 괜찮으신 거예요? 정신이 드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 딸 결혼식에 제가 결례를 일으켰네요. 제가 너무 긴장했었나 봐요. 정서방, 나 화장실 좀 부축해 줄 수 있겠나? 그제서야 정신이 들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환영을 받던 거고 제 머릿속의 기억이 남편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영이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한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바깥사돈을 보고 환영을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손에는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열하자 바깥사돈이 건넨 손수건을 제가 매일 지니고 다녔던 남편의 쪽지로 착각을 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서영이 결혼식 날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데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고 아주 잠깐이지만 남편을 보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한 사람을 하염없이 그리워하다 보면 환영을 보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자 서영이가 놀란 듯 저에게 다가왔고 괜한 걱정과 결혼식 망칠까봐 결혼하는 모습이 실감나지 않아 눈물을 흘린 거라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면서 정서방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킨 뒤 서영이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이 날 수 있었어요. 정말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저는 조용한 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모르는 전화번호길래 받아보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남편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갔고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과는 한참 떨어진 곳이었어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와 토사에 묻혀 있다가 그동안의 세월로 인해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는데 우연인 건지 서영이 결혼식 날 모습을 드러냈다는 게 참 의아했어요. 확실한 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했지만 확실할 것 같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잔해 속에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건 이리저리 찢긴 옷이었어요. 제가 일하다가 구멍난 곳을 바느질로 메꿔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검사한 결과 남편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확인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제 곁에 항상 있어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 소식을 신혼여행 다녀온 뒤에 서영이에게 알렸고 납골당에서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9년 만에 모두가 모일 수 있었네요. 저도 이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서영이 손주 낳는 것도 보고 천천히 뒤따라 갈 테니까 그곳에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항상 저와 서영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준 여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